어느 낡은 건물, 그 벽지 뒤에 시커먼 곰팡이가 막 피어오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쵸. 건물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기둥이 약해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아주 화려하고 비싼 최고급 실크 벽지를 쓱 발라버립니다. 겉보기엔 뭐 너무나 번듯하고 세련되어 보일 테니까 그 집의 가격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습기를 머금은 벽지가 버티지 못하고 쫙 찌러지는 순간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항상 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볼 청취자님의 자료, 자산 유동화 기술 금융 혁신인가 위험인가, 이 자료가 바로 이 치명적인 곰팡이와 화려한 벽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현대 자본주의의 혈액인 자금을 실세 없이 돌게 만드는 혁신적인 심장이자 동시에 200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죠. 네, 바로 자산 유동화, 영어로는 securitization이라고 하죠. 오늘 이 복잡한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맞춤형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벽지와 곰팡이의 비유가 오늘 다룰 자산 유동화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 자산 유동화라는 기술 자체는 지극히 중립적인 금융공학의 산물이거든요. 무형의 가치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당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뭐랄까 마법 같은 도구죠. 중립적인 도구다. 네. 문제는 이 중립적인 기술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구조적인 도덕적 해이와 결합했을 때 발생합니다. 탐욕이 섞일 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은 단순히 이 기술이 무엇인지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엘리트들로 가득한 월스트리트가 이토록 위험한 곰팡이를 벽지 뒤에 숨기게 되었는지 그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파헤쳐보죠. 청취자님도 매일 경제 뉴스를 통해 대출 금리나 신용경색 같은 단어들을 흔히 접하실 텐데요. 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연금술이 숨어 있길래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출렁이는지 오늘 확실하게 아하 하는 모먼트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벽지 뒤의 곰팡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애초에 은행들이 왜 자산 유동화라는 이토록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술을 만들어내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고 싶어요. 예전 은행들은 이런 복잡한 기술 없이도 잘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과거 은행들이 일하던 방식, 즉 대출 후 보유라는 아주 전통적인 모델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좀 봐야 합니다. 대출 후 보유요? 영문으로는 originate to hold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은행업은 구조가 아주 단순했어요. 예금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요. 네네. 그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20년, 30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 장부를 금고에 고스란히 간직하는 거죠. 굉장히 안전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렇네요. 되게 단순 명료한데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한번 실행하고 나면 그 거대한 자금이 수십 년간 장부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거대한 병목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이 묶인다. 네, 예금 들어온 돈을 다 대출해주고 나면 30년 동안 이자만 찔끔찔끔 받으면서 새로운 대출을 해줄 돈이 아예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산이 부동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와, 듣다 보니 동네 빵집이 생각나네요. 빵집이요? 네. 오븐에 빵을 딱 하나만 구울 수 있는데 손님이 그 빵을 사가서 다 소화시킬 때까지 며칠 동안 다음 빵을 굽지 못하고 가만히 빈 오븐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출 채권, 즉 이 사람에게 매달 이자를 받을 권리 자체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면서 그 들어온 현금으로 바로바로 다음 빵을 굽게 된 거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바로 그 유동성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산 유동화 기술의 등장으로 빵, 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은행장부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감옥에서 탈출했다. 네, 시장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유동 상태로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대출 후 보유해서 대출 후 매각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대출 후 매각, originate to distribution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더 이상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대출을 실행하자마자 그걸 투자자에게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혁명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은행이 대출 채권을 투자자에게 다 팔아치워 버린다면 만약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파산했을 때 그 위험과 손실은 도대체 누가 떠안게 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팔아버린 대출이니까 차주가 파산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러면서 대출 심사를 대충하고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금융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위험의 전가가 일어난 거죠. 질문하신 대로 은행은 더 이상 위험을 껴안고 마음 졸이는 최종 위험 보유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헐? 그럼 은행은 뭐가 된 건가요? 단순히 대출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는 일종의 중개자로 변모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파티가 시작된 거군요. 네,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은 그 대출 채권을 사들인 전 세계의 증권 투자자들에게 통째로 넘어갔고요. 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은행이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대출 자금이 무한정 공급될 수 있었고 이는 대출의 문턱을 극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돈 빌리기가 쉬워졌다. 그렇죠. 이전 같으면 대출을 거절당했을 서민들도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된 이른바 금융의 민주화를 이끈 강력한 순기능도 분명히 조명해봐야 합니다. 확실히 양면성이 있네요. 우리 청취자님이 당장 집을 사려고 은행에 딱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희 은행 금고에 돈이 다 떨어져서 대출이 안 되네요. 10년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러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원할 때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이 기술 덕분이군요. 하지만 대출을 팔아버린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도대체 어떤 제정신인 투자자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은행의 대출 장부를 덜컥 믿고 거액의 돈을 주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네, 만약 대출을 판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내가 산 대출 채권도 다 엮여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두려움을 억제해주기 위해서요. 금융공학자들이 아주 교묘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법적 절연이라는 마법 장치죠. 법적 절연이요? 뭔가 차단한다는 뜻 같네요. 맞습니다. 만약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망하더라도 투자자가 사들인 대출 채권만큼은 은행의 빚잔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이죠. 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특수목적 회사, 즉 SPV를 설립합니다. 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이 SPV에 진정한 매각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진정한 매각,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거군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이를 파산절연이라고 부릅니다. 파산절연, 단어만 들어도 투자자 입장에선 뭔가 든든하겠네요.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는 이제 은행의 건전성과는 무관하게 오직 SPV 안에 담긴 대출 채권들이 꼬박꼬박 만들어내는 이자 수익만 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SPV의 대출 채권을 넘길 때 그냥 뭐 하나씩 낱개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풀링, 즉 자산의 혼합이라고 해서 수많은 대출 채권을 하나의 거대한 웅덩이로 섞어버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마법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ABS는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을 섞은 거고요.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섞은 겁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섞는다 한들 평소에 사고를 칠 확률이 아주 높은 불량운전자 수천 명의 자동차 보험을 하나로 묶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쓰레기를 수천 개 모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훌륭하고 안전한 황금보험 상품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 완전 통계를 이용한 눈속임 같은데요? 네. 개별 불량 운전자 한 명이 내일 당장 사고를 낼지 안 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그쵸. 며느리도 모르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수천 수만 개 단위로 묶어버리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대수의 법칙이요? 네. 과거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까 아무리 불량 운전자들이라도 이 10,000명 중에서 동시에 사고를 낼 확률은 평균적으로 5%를 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전체 부도율을 계산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예측 불가능했던 개별적인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다루고 예측할 수 있는 계산 가능한 위험으로 치환되는 겁니다. 계산 가능한 위험이라.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게 전혀 아닌데 금융공학자들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개별 부도는 불확실하지만 뭉뚱그려서 부도율 5%라는 통계적 숫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착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그 정도의 단순한 혼합에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흑막이자 불량 자산을 우량 자산으로 세탁해버린 금융공학의 정점이 등장하죠. 네, 바로 CDO,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CDO는 앞서 말한 MBS나 ABS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MBS나 ABS가 개인들의 대출 채권을 섞어서 만든 1차원적인 상품이라면요. CDO는 그렇게 만들어진 증권들 중에서 잘 팔리지 않는 자투리 조각들이나 위험한 증권들을 다시 끌어모아 한 번 더 섞어서 만든 2차 가공품입니다. 와, 섞은 걸 또 섞는다고요? 네, 여기서 트랑셰라는 구조화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트랑셰는 불어로 조각이나 층을 의미하는데요. 층을 나눈다. 자산을 그냥 뭉뚱그려 파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수익을 여러 개의 층으로 쪼개서 각기 다른 성향의 투자자에게 파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쪼개는 건가요? 가장 꼭다기에는 위협이 가장 낮지만 수익률도 낮은 시니어층이 있고요. 중간에는 메자닌,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먼저 손실을 뒤집어 쓰는 대신 수익률이 턱없이 높은 에쿼티층, 즉 무등급층이 자리 잡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구조를 폭포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폭포수 메커니즘을 가만히 듣다 보니 결혼식장에 있는 화려한 샴페인 타워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 샴페인 타워요? 네, 맨 꼭대리에 있는 잔이 바로 시니어층인 거죠. 차주들이 매달 갚는 이자라는 샴페인을 맨 위에서부터 콸콸 부으면 꼭대기 시니어 잔부터 찰랑찰랑 채워집니다. 네네. 그 잔이 다 차고 넘쳐야 비로소 그 아래쪽 매잔인 그리고 가장 밑바닥 에쿼티 잔으로 샴페인, 즉 이자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출 부도가 나서 손실이 발생하면, 즉 누군가 테이블을 심하게 흔들어서 샴페인 잔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맨 아래층에 있는 에쿼티 잔부터 처참하게 깨져나가는 구조군요. 샴페인 타워 비유가 이 트랑셰 구조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시각화해 주네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밑바닥부터 깨진다는 그 사실에서 금융공학의 악마적인 마술, 이른바 신용보강이 일어납니다. 신용보강이요? 그게 뭔가요? 맨 아래에 있는 에쿼티층과 중간의 메자닌층이요. 꼭대기 시니어층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얇은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총알바디군요. 그렇죠. 부도가 나도 하위층 투자자들이 먼저 손실을 다 흡수해 주니까 신용평가사들은 기초자산이 신용도가 바닥인 투기 등급 자산들로 꽉 차 있더라도 이 꼭대기 시니어 트랑슈에는 주저없이 초우량 등급인 트리플 A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위험한 곰팡이는 그대로인데 구조의 마법을 통해서 트리플 A라는 가장 화려한 벽지를 발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기만적인 구조였죠. 투기 등급의 쓰레기 자산들을 모아놨는데 밑에 방탄조끼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채와 맞먹는 등급을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게 당시 월스트리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조가 미로처럼 꼬여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상품을 도대체 왜 당대의 네로라는 천재들과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맹신했던 걸까요? 맹점 가득한 수식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료를 읽다 보니 상품이 진짜 점점 더 귀개해지더라고요. 안 팔리는 메자닌 트랑셰들만 모아서 또 CDO를 만드는 CDO 스퀘어드, 즉 CDO 제곱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예 실물 대출 채권은 단 하나도 없이 CDS라는 파생상품 계약만으로 위험을 거울처럼 복제해낸 합성 CDO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아바쿠스 딜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상품이 투명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불투명성의 미로를 정당화한 건가요? 여기에 아주 복잡한 수식이 하나 등장하던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파이 nx1, equals C로 파이 x1.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죠? 이 복잡한 수식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뜻이었나요? 방금 힘겹게 읽어주신 그 수식이 바로 데이비드 리라는 통계학자가 발표한 전설적인 가우스 코플라 함수입니다. 월스트리트를 붕괴시킨
단 하나의 수식이라고도 불리죠. 가우스 코플라. 이름부터 어렵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우아하고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해결해 준 문제는 사실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수만 개의 자산들이 동시에 부도가 날 상관관계를 계산해낸 겁니다. 상관관계를 계산한다고요? 네, CDO를 만들 때 가장 큰 딜레마는 1만 개의 대출이 각각 부도날 확률은 아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연쇄 부도를 낼 확률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 묶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우스 코플라 함수를 돌려보고 금융공학자들은 유레카를 외쳤죠. 보십시오. 플로리다의 집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의 집값이나 뉴욕의 집값이 동시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요? 지역별로 상관관계가 낮으니 이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둔 CDO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출이 동시에 연쇄부도를 낼 일은 절대 없다는 믿음을 수학이라는 아주 거룩한 언어로 증명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패닉이 오겠죠. 든 캘리포니아이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시장에 집어 던집니다. 묻지마 매도를 하는 거군요. 평소에는 낮았던 상관관계가 순간적으로 1이 되어버리는 상태. 즉, 모든 것이 동시에 폭락하는 테일 리스크, 극단적 꼬리 위험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수식은 그 극한의 공포라는 현실의 변수를 계산해서 아예 누락해버린 겁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식의 결함, 그리고 기초 자산이 뭔지조차 알 수 없게 겹겹이 쌓아올린 불투명성. 이미 거대한 화약고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군요. 화약고에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었죠. 네, 이제 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현실 세계의 방아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핵심 플레이어들의 행태로 넘어가 보죠. 자산 유동화라는 이 거대한 엔진을 멈추지 않고 돌리려면요. 끊임없이 원재료, 즉 주택대출 채권이 쏟아져 들어와야 했습니다. 빵을 계속 굽고 싶은데 밀가루가 떨어진 거죠. 아, 대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대출을 다 해줬으니 은행들은 결국 신용도가 바닥인 서브프라임 계층에까지 무분별하게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이 시작된 거군요. 심지어 소득증빙도, 직업도, 자산도 확인할 필요 없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수십만 달러를 쥐어주는 이른바 닌자 대출이 미친 듯이 성행하게 됩니다. No income, no job, all asset의 약자죠. 닌자 대출이요? 잠깐만요. 진짜 경악스럽네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은행은 차주가 돈을 갚든 말든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빠지고요, 너? 네, 맞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그 안에 든 채권이 닌자 대출인지 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발행사의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방탄조끼만 보고 AAA 도장을 남발하고요. 수수료 잔치였죠. 심지어 AIG 같은 거대 보험사는 전국적인 집값 폭락은 절대 없다는 수식만 믿고 수수료를 받으며 대비책도 없이 CDS로 부도를 보장해줬다고요? 아니, 정작 대출의 시작점인 기초 자산, 그 집주인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정말 단 한 명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참담하지만 그것이 바로 2008년 위기를 관통하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였고 구조적 한계가 폭발한 거죠. 와, 진짜 미쳤네요. 모두가 동조했습니다. 결국 2006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죠. 이자율이 오르자 닌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축풍낙엽처럼 연쇄부도를 냈고요. 샴페인 타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밑바닥이 무너지자 방탄조끼 역할을 하던 에쿼티와 메자닌 트랑쉐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무적이라 맹신했던 AAA 등급의 시니어층까지 한꺼번에 붕괴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보증을 서주던 AIG조차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그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겠죠. 누구의 장부에 어떤 곰팡이가 핀 쓰레기가 숨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단 1달러도 빌려주지 않는 극단적인 신용경색이 왔습니다. 돈줄이 꽉 막혀버린 거네요. 이것이 결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진 과정을 서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주체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였죠. 청취자님, 엘리트 전문가들이 복잡한 수식과 구조로 쌓아올린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다가 일순간에 전 세계 신용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2008년의 참상 이후
그렇다면 이 위험한 유동화 기술, 이 곰팡이를 숨기는 끔찍한 기술은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 유동화 기술 자체는 현대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중립적 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 네, 문제가 된 것은 인센티브의 왜곡과 인간의 탐욕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이후에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 인 더 게임 원칙입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이요? 직역하면 게임에 피부를 걸어라 뭐 이런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쉽게 말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전체 물량의 최소 5%는 의무적으로 자기 장부에 보유하도록 규제한 겁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책임도 훨씬 강화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규제를 들으니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비유죠? 마치 보거 요리사에게 자기가 만든 맹독성 보거 요리를 손님상에 내기 전에 주방에서 무조건 자기가 썬 회 첫입을 직접 먹어보라고 법으로 강제한 거군요. 아, 하하.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기가 직접 먹어야 하니까 그럼 독을 제거할 때 아주 훨씬 조심하겠죠. 대충 섞어 팔 수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죠. 이 유동화 기술이 단순히 위험을 숨기는 데 쓰일지 아니면 투명하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정화의 기술로 쓰일지는 결국 시스템 설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설계라. 복잡한 수식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책임임을 스킨 인 더 게임 원칙이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 위기와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해결책까지 짧게 되짚어보며 쉼없이 달려왔네요. 네, 정말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심층 탐구가 항상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히 충족시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스 자료에는 없지만 논의를 확장시키는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택대출을 유동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의 시대죠. 만약 미래에 자동차, 여러분의 미래 연금 소득, 심지어 개인이 창출하는 지적 재산권이나 스트리밍 수익까지 모두 잘게 쪼개져 트랑쉐 구조로 전 세계에 실시간 유동화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유동화되는 거군요. 네, 우리는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2의 가우스코플라 고려를 품은 더 거대하고 복잡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유동화의 과거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투명한 책임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롭고 놀라운 새로운 자료와 함께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깊게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